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이 대성교당에 와서 교도님들 그리고 교무님 두 분의 그 원력에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온 이후에 이렇게 첫 법회 때 제가 인사를 드렸죠. 그때 인사 드렸던 적이 얼마 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단상에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세상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시는 대부분 교도님들, 그 교도님들께서 저보다 훨씬 이전부터 원불교 접해오셨고, 그리고 아무리 제가 더 경험이나 더 연마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교도님들의 법력에 과연 미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참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될까 좀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연마하고 있는 무드에 대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법복을 입고 설교할 수 있는 이 이유가 제가 특별한 다짐이나 아니면 특별한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변 인연들의 원력이 이렇게 계획해서 꾸준히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인연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틈이 날 때마다 계속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인연이 중요하다는 말이 어렸을 때는 그 말이 그저 사람 간 잘 사귀어라, 사람 만나거나 잘 대해주어라, 아니면 그 인연 잘 걸어라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아무리 인연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결국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어릴 적에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철부지에 제가 여기 원불교학과에 들어와서 정말 인연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고 강하게 의문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시상 탕명철 전문이셨고,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는 전주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교무님이셨음에도 저와 원불교는 생각보다 인연이 그렇게 잘 맺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광주교당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근무하실 적에 어머니 손잡고 이렇게 어린 법회에 참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공부에 아무래도 전념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또 어머니께서 맞벌이에 좀 더 이렇게 전념을 하시게 되면서 다시금 저와 원불교의 인연이 좀 멀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교 입학을 이제 준비하게 되면서 이제 수능을 치르고,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닐 대학이라든가 학과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저를 보시고 갑자기 아버지께서 문득 원불교학과 어떠냐고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린이 법회를 다녔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그 이후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이제 법회를 거의 참석을 못했던 터라. 그래서 저는 원불교에 대해서 원불교가 물론 저희 가정이 믿는다고 하지만 전 원불교에 대해서 잘 이렇게 거의 모르는 상태로 지내왔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원불교 학과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도 저는 그저 그 학과가 그냥 원불교라는 학문을 배우는 학과구나, 그냥 그렇게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저 나름대로 근본적인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그때쯤부터 이 의문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늘을 하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땅을 땅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우리는 하늘을 하늘이라고 말을 할까? 왜 땅을 땅이라고 말을 할까? 그 의문이 희한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가 답해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남들은 교과서나 학습지를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저 홀로 이제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 나름의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저 나름의 또 고민이 있었고 또 원불교학과에서 그럼 뭘 배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배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청구에서 면접을 절 보셨던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진리에 대해서 배운다면 이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겠구나 그걸 다니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지원을 하고 면접을 봤던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2012년에 원불교 세도방 훈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원불교에 대해서는 교당 잠깐 들은 기억만 가지고 훈련에 참가를 했죠. 이렇게 훈련을 겪으면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문화 충격이다라는 단어를 쓰거나 하는데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환경이라든가 그런 데 처해 있을 때 이제 너무 놀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흔히 우리 그럴 때 이제 문화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받으면서 이제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정말 모르고 갔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러운 그런 충격을 받고 이제 이후로 어느 정도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제가 방황을 하고 1학년 1학기를 다니면서도 이제 마음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제가 이제 휴학을 하고 나서 또 휴학을 하고 나서도 제가 나름 이제 깊이 공부하고 싶어 했던 그런 분야에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직접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공부도 하고는 하지만 그렇게 계속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아버지께서 또 다른 소중한 인연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미술종합학교에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는 이도하도님을 한번 만나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뵙고 그리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뵌 교무님은 제게 이쪽 그 당시에 교무님께서 이제 컴퓨터 쪽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그쪽 분야의 장래라든가 그리고 발전된 기술을 시연해 주시면서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후 제가 끝나가기 전에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좀 많이 좀 당돌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교무님은 그러면 원불교학과에서 뭘 배우고 나오셨나 이렇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교무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시고 그 포스트잇 작은 종이에 그 한자 딱 두 글자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밑자에다가 이제 우리가 맛보다 할 때 그 맘 밑자 쓰잖아요. 맘 밑자 두 글자를 적어주시면서 이제 결국 사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이상하고 우리가 사는 현실하고 결국 사는 게 다 거기라더라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면서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공부를 해보라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받고 다시 광주에 내려와서 이제 복학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이 복학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실습 이제 복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당이나 그런 원불교 근무지에서 한 2달간의 실습을 무조건 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습지를 선택을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제 추천교원님이 계셨던 부산 다득교당에서 제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정말 내 주변에는 기운이 많았구나 하는 게 그 당시에 제 추천교원님하고 저는 정말 어릴 적을 제외하고는 거의 뵙지를 못했거든요. 사실상 얼굴도 모르는 아이를 추천해 주신 거예요. 추천교원님께서, 제 추천교원님께서. 그래서 이제 참 지금 생각하면 나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당시에 이제 실습을 한 다득교당에서 처음 이제 추천교원님을 뵙고 그리고 그걸 모시면서 살면서 그때 정말 기도를 많이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마음이 많이 잡히지가 않았고 또 앞으로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참 많았죠.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틈이 날 때마다 이 교당에서 쉬는 시간이나 조금 찰나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법신불전 앞에서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이제 이게 일원상 이렇게 보면서 홀로 이제 대화도 해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기도하다가 눈물 한 번 떠르르 흘려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던 도중에 어느 순간 문득 저에게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정말 기도 생활을 하는 도중에 문득 딱 이렇게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간 게 뭐냐면 왜 내가 길을 찾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방향만 제가 그 당시에 방향만 찾고 있었고 어디로 가야 되나 하면서 목적지만 찾고 있었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결국은 뭐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발로 가는 게 그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과 동시에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 이제 불안감이라든가 막막함이라든가 그런 게 일시에 딱 해소되는 경험이 제가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복학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라졌고 그 힘으로 제가 지금 복학을 하고 그리고 순탄하게 학과에서 공부를 하게 됐죠. 이후 이제 그 학과에서 3학년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군대를 가야 돼서 군대를 가기 위해서 군유학을 하고 나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이제 아버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전까지도 그렇고 이제 아버지가 저하고 비슷한데 저도 그렇긴 한데 말이 없으세요. 그래서 너무 과묵한 성격이라서 누가 먼저 이렇게 집에 있으면 누가 먼저 이렇게 말을 건다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서로 과묵한 성격이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저희 물론 아버지이긴 하지만 이렇게 저희 어떻게 보면 길을 제시해주고 저를 인도해준 소중한 인연이다. 어떻게 보면 제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생각날 때마다 전화도 드리고 또 그때 잠깐 제가 휴가 나올 때는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영화관 가서 영화도 보고 일부러 이제 좀 가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휴학 이제 그 전역을 다 하고 나서 다시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실습을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정말 인연이 닿게 돼서 그 당시에 전 흥진교님께서 근무하고 계셨던 그 만덕산 훈련에 제가 이제 실습을 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실습을 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이제 기부가 날라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께서도 이제 굉장히 몸도 챙기셨고 그리고 이제 근데 운동이라던가 스스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이렇게 등산도 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버지의 그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거의 안 하고 있었죠. 거의 아버지가 설마 이제 아프시겠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가 이제 2018년도죠. 2018년도 초부터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기침을 이제 서서히 앓으시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기침만 나오니까 그 병원에 가서도 아까 감기입니다 이렇게 진찰받고 나오셨기에 그냥 저희도 그런갑다 하고 또 기침에 좋다고 하는 걸 사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한 5월 정도 돼서 굉장히 악화가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이제 기침이 이제 일상이 힘들어질 정도로 이제 이렇게 기침이 심해지시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고 이제 병원에서 부산 병원에서 한 이틀 정도 계시다가 이제 원광대 병원으로 이렇게 옮기셨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한 2주 정도 이렇게 보내시다가 갑작스럽게 이게 하루가 다르게 악화가 되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그때가 참 우연히도 6.1제재 제가 이제 6.1제재 그 당시에 이제 준비를 한다고 막 준비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총부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이게 시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딱 경종을 딱 치려고 할 때 그때 그때는 이제 열반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상을 치르면서 이제 아버지의 상을 치르게 되면서 그 기존부터 갖고 있었던 또는 계속 듣고 자라왔던 그 인연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커져가더라고요. 왜 아버지는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도대체 아버지와 나는 도대체 어떠한 인연이길래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물론 아버지하고 깊은 인연이 있으신 분들도 상에 오시기도 하지만 그리고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아버지하고 연이 별로 그렇게 깊지 않은데도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도 오시면 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비통해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이제 좀 안 좋은 소식이라던가 그런 소식이 많이 들려올 때가 있죠. 이제 어느 동네에서 사는 누가 어떤 안 좋은 사건을 겪었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 아이고 어쩌나 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이제 마치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냐 이렇게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 인연이라는 게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타인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이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까? 이러한 고민이 그때부터 이제 확 이게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열반은 저에게 그렇게 큰 의문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원불교학과 4학년 과정을 모두 마치고, 또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도 여전히 저의 곁에서 계속 그 고민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고민을 계획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도중에, 이제 문득 이제 영화 한 편을 제가 보게 돼요. 이제 그 리를 포레스트라는 한국 영화를 보게 되는데 그 영화에서 마지막 끝부분에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작은 숲이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 대사를 들으니까 뭔가 그런 건가 이런 감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을 할 때 지금껏 이제 살아온 지금 이 모습의 나를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나는 이 하나의 나 혼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를 거쳐온 수없이 거쳐온 그 인연들이 모이고 모여서 쌓이고 쌓여서 이 모습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한 그루의 나무로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들이 저를 지나쳐간 그 수많은 인연들을 하는 그 나무들이 이렇게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진 작은 숲이 바로 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흔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뭐고 너는 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 일을 겪기 전에 저는 이제 스승님과 그리고 교무님께서 야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항상 이렇게 남을 대할 때 마치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할 때도 또 그 본문을 읽을 때도 이제 교전 정상조사 보고를 보면 이제 동기연계라는 말이 나오죠. 모든 인종과 생명이 근본은 다 한 기운으로 이렇게 연계되었다. 이런 말을 계속 배우고 또 듣고 또 연말을 하면서도 그래도 풀리지 않던 그래도 나는 너고 결국 내가 바라보고 내가 행동하고 그런 세계 속에서 너가 과연 이게 하나인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인식, 이제 그 일 이후에 그 인식이 겪고 난 이후로 저의 마음에도 자그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는 남에게 이제 너만 생각하냐 이렇게 흔히 말하기도 하죠. 이제 너만 생각하냐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가 보는 거고, 내가 듣는 거고, 내가 말하는 거고, 내가 행동하는 거니까 그 인식이 자기 자신한테 국한된다고 해도 저희가 딱히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힘들죠. 하지만 만약에 이 나라는 존재가
그저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인연이 거치고 겹쳐서 만들어진 이 존재라면 적어도 나는 나로서가 아니라 지금껏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집이라든가 학교 같은 환경, 그리고 내가 먹어왔던 그 음식들이라든가 내가 봐왔던 책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이렇게 일궈냈고 나를 형성했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결국 지금 제가 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제가 4월 18일부터 와서 생활하고 있는 이 대전교당 그리고 같이 생활하면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 두 교우님들 모두와 인연이 이어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 경험들과 순간들이 이제 앞으로의 저를 만들어 나가겠죠.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하다 보면 결국 이 세상에 나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혹시 우리는 한국의 나무가 아니라 작은 하나의 숲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서 있는 나라고 하는 숲에는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심어져 있을 것이고,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렇게 심어져 있을 것이고, 제 친척과 사촌이 이렇게 심어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 친구와 동기가 이렇게 심어져 있을 것이고, 이제껏 살아왔던 그런 집과 학교, 그리고 다른 많은 장소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을 것이고, 제가 보고 듣고 알며 자라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저라는 숲을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소태산도장 선생님께서 이제 연원물로 모시고 계시던 석가모니를 그래서 왜 태어나시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는지 제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저는 여기 보이고 만져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저만이 아닌 결국 천상종 유아독존 제가 존재하는 이 세상 이 모든 게 결국 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천상천하에 나 홀로 존귀하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 세상에 저 아닌 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숲인데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만 숲이냐 하면 그러진 않죠. 바로 저를 이제 여기 계셔서 이제 법회 참석하시고 계시는 이제 교수님들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다 각자 살아오시면서 이제 저보다 훨씬 더 큰 숲을 구성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제가 다한 인연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연들을 만나오셨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세상 자기라고 하는 세상을 구성하는 그리고 창조주의고 그 숲을 관리하는 관리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숲이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고독산이라든가 지리산, 무등산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끼리도 겉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있고 너가 이렇게 있고 또 너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각자 나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저희가 보기에는 이 고독산이나 이런 산들이 저희가 임의대로 여기는 이 산, 여기는 저 산 이렇게 나뉘어진 것이지 이게 결국에는 다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한 하나의 산이고 숲이란 말이에요. 이제 마치 이제 고독산에서 노는 다람쥐가 지리산에서 건너갔다고 해서 지리산에 박혀있는 나무들이 이 고독산에서 놀고 있는 다람쥐가 왜 지리산에 와서 노냐 오지 마라 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물론 다람쥐끼리도 나름 영역을 두고 이렇게 다툼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너는 고독산 출신이다, 너는 무등산 출신이다, 너는 지리산 출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다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때로는 뜻이 맞지도 않고 때로는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의 언행이 자기의 이제 자기의 심기를 거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싸우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등 돌리기도 하죠. 하지만 넓게 보자면 결국 우리는
경계가 없는 그냥 하나의 큰 숲처럼 결국 너와 내가 둘이 하는 거대한 하나의 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토양에 뿌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 하나의 숲이죠. 그런데 이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우고 때로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렇게 다툼을 하고 하는 게, 마치 왜 이쪽 숲은 벌써 단풍이 들었는데 왜 너희 숲은 아직도 푸르댕댕하냐, 이렇게 항상 싸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태상 대형사님께서는 1891년에 태어나셔서 오진 고행을 이루시다가 1916년 대학을 이루시고 나서 풍류를 읊는 것을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천풍월상시 만상자연명이라. 그러니까 맑은 바람에 달이 딱 떠오를 때 만상이 자연이 다 밝아지더라. 그래서 달이 떠올랐는데 어느 한쪽은 달빛이 비추고 어느 한쪽은 달빛이 비추지 않고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모든 숲과 모든 평야와 어디 장소 구분 없이 모두 고루고루 비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빛 아래에는 결국 이숲 저숲이 없고 결국 너와 내가 없고 그런 경계가 없는 다 같은 한 세상이죠. 이제 저도 나라는 존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라오면서 처음에는 집, 부모님, 그 친구밖에 없었던 이 자그마한 숲이 점점 살아오면서, 그리고 이제 시절을 겪고 오면서 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성숙을 하게 되죠. 때로는 이제 그 큰 숲을 이제 바라보면서 스스로 대견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해왔는데,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하면서 잠깐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생겨날 수도 있고, 또는 그게 오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러한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럼 어떻게 보일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자기 스스로도 이제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고를 하게 되니까 부처님의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로서나 그리고 생각으로서나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가슴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나를 무시하고 등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슬퍼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남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말 잘 되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사랑으로서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렇게 슬퍼하고 그러면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비심이 정말 아무런 사심이 없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진정한 각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이 무슨 잘못을 했다든가 조금 이제 미운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이제 마치 나무까지, 그러니까 숲에서, 거대한 숲에서 나무까지 하나 딱 부러진다 하더라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그 상태로 다시 또 숲이 하나로 이루어지죠. 그런 것처럼 결국 이 모든 인연들이 나라고 하는 숲을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혹이라도 뭔가 잘못을 하고 있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그 잘못에서 너무 이렇게 주착이 되고 착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묶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물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동할 때는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세우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죠. 하지만 그것조차 이제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너무 뻗쳐 있고 그 가지에 이렇게 잎이 너무 매달려 있다 보면 나무가 이렇게 축 처지고 나뭇가지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나뭇가지 때문에 나무가 제대로 이렇게 자라나지를 못하잖아요. 그 나뭇가지 때문에 휘어지고 그러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럴 때마다 이제 어디선가 딱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하면 그 가지가 탁 하고 끊어들어가지고
다시 그 나무가 다시 이렇게 위로 잘 자랄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 바람이 저 가지가 뭔가 문제가 저 가지가 좀 잘못됐어 해가지고 끊는 게 아니라 그러한 뭔가 이렇게 잘못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라든가 그 사람을 원망하는 생각이나 그런 생각 없이 정말 무심하게 바람이 들어와서 나무까지 딱 꺾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해가 되는 것은 바로 겸손함이었습니다. 누군들 자신에 대한 애정이 없은 사람이 솔직히 없겠죠. 자신에 대한 그 애정이 없는 사람이. 이제 저도 지금 돌아보면 그래도 나름 대학교에서 이 정도 공부도 해왔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활동도 했었고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저도 이렇게 그래도 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왔지 저도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 남이 볼 때에는 결국 하나의 작은 나무, 그러니까 제 숲에 그 수많은 인연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구성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도 결국에는 그 숲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나무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거나 안 그러면 정말 이제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좀 다른 나무들보다는 좀 더 자기에 대한 좀 영역이 좀 더 차지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그 나무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건 나무 한 그루란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자신이 잘났다고 아무리 자랑으로 늘어놓아 봤자 결국에는 그 드넓은 숲에서 나무 한 그루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잘나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혹시라도 내가 좀 더 잘 아는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말을 할 때 나에 대한 그런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진심어린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스스로의 위치를 세상 확인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저는 지금도 이제 새벽 기도 때나 안 그러면 이제 저녁에 친구를 모실 때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나쳐온 모든 이면에 혹여나 나의 탐심, 진심, 치심으로 인해서 해를 입히고 또는 그들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갔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경계를 받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나이다. 실제로 제가 항상 제 신고를 올릴 때 마지막에 올라가는 문구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습관화도 된 문구인데요. 실제로 이제 학교라든가 일터, 지금 이렇게 시스를 와서도 이렇게 일하면서도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임하고 하고 혹시 잊고 살아가게 되면 스스로 유문형을 잡아가지고 내가 지금 잊고 살았구나 나름대로 이렇게 신기라고 하죠. 그걸 잡아가지고 체크를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라는 고목은 제 숲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이 세상에서 받고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상과 기억은 정말 아직까지도 저의 곁에서 남아서 제가 어떠한 말을 할 때라든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또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저를 바로잡아주고 이렇게 지탱해주는 하나의 인도자로서 이렇게 잘 잡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참 따지고 보면 오래 걸렸습니다. 인연을 이렇게 잘못이라 한다는 말에 대해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될 때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시습지로 오게 되는 대선교단과 그리고 저는 흥진교우님 그리고 이한근교우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교도님과 그 인연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벌써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고 세상 체감이 되는데 벌써 시스 기간의 절반이 넘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남은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거에서 배운 인연들 그리고 교단 그런 모든 인연들을 잊지 않고 제가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항상 소중히 기억하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시는 교대인들 모두 앞으로 좋은 인연만 뵙기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이게 세상에서 가장 푸른 숲을 가꾸는 관리인으로서 사시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